오케이. 게임 이론에서 얘기하는 전략이라는 게 뭐죠? 전략이라는 거는 어떻게 게임 이론에서 정의하면은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처럼 complete contingent plan. 그러니까 발생 가능한 모든 contingency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겠다를 전부 다 묘사한 게 바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상대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그샘플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지네같이 생겼다고 해서 센트피드 게임이라고 불리는 여기 게임에서는 첫 번째 플레이어가 먼저 게임을 계속 이어나갈지 이제 게임에 인하면서 그러니까 참가하면서 계속 게임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게임을 끝낼 건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면은 첫 번째 플레이어, 두 번째 플레이어 전부 다 이만큼의 페이오프를 만약에 계속 이어나가면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가 움직이죠. 두 번째 플레이어가 인할 건지 아웃할 건지 그 다음에 계속 인하면은 마지막으로 첫 번째 플레이어가 다시 한번 움직이죠. 여기서 액션 A 또는 B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페이오프가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플레이어가 아웃을 했어요. 게임 종료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플레이어, 그 다음에 첫 번째 플레이어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벌써 아웃을 했어. 근데 내가 첫 번째 플레이어인데 이미 벌써 아웃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게임이 계속 이어나갈 것 같으면은 내가 여기서 A를 선택할 건지 B를 선택할 건지 그걸 전부 다 묘사해 주는 게 바로 전략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략을 게임에서 어떻게 포멀하게 정리를 하냐면은 자기가 구분할 수 있는 모든 decision node 그거를 이제 보통 information set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플레이어 information set으로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action 이거를 연결해주는 펑션을 바로 전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펑션의 정의상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모든 decision node 이게 바로 information set인데요. 정보 집합 information set. 그래서 어떻게 정의되냐면 the set of all distinguishable nodes, decision nodes. 여기 관해서 제가 그 옛날 그 어디죠? pre-recorded 비디오에서 이 distinguishable, 그 다음에 non-distinguishable 이거 약간 얘기를 했는데 information set이라는 개념이 뭔지요. 이것도 제가 잠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플레이어 1이 구분할 수 있는 decision node는 두 개예요. 첫 번째, 자기가 출발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자기가 첫 번째 노드에 있는지 세 번째 노드에 있는지 플레이어 1은 플레이하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구별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 각각의 노드에서 내가 어떠한 플레이를 할 건지 첫 번째 플레이어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액션 I랑 액션 O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드에서는 A 또는 B를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에 관한 펑션. 그러니까 펑션이니까 모든 엘리먼트, 도메인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가 이 코도메인에 있는 엘리먼트 하나에 연결이 돼야 되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수식이 나타내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각각의 구별 가능한 노드에서 뭘 선택할 건지 전부 다 전략은 묘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노드에서는 I 또는 O, 두 번째 노드에서는 A 또는 B, 첫 번째 플레이어는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액션을 모아놓은 이제 이걸 이제 섞을 수 있죠. 그래서 전략의 총 전략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IA, 첫 번째 노드에서는 I, 두 번째 노드에서는 A, 또는 IB, 그 다음에 OA, 그 다음에 OB.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어가 구분 가능한 decision node는 딱 여기 하나죠.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I 또는 O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strategy space는 player 2에 대해서 I 또는 O. 그러니까 여기서는 액션이랑 전략이랑 차이가 없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행동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 디시전 노드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구분 가능한 디시전 노드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플레이어는 이렇게 서로 다른 4개가 있다는 거.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내가 이미 벌써 아웃을 하면은 플레이어 1 입장에서 A나 B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OA랑 OB 이거를 따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플레이어 1이 O라는 거를 선택을 할 때 또는 I라는 걸 선택할 때 이 다이내믹 게임에서는 뭘 예측을 하죠?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측을 하죠. 내가 만약 in을 한다면 그리고 플레이어 2가 여기서 뭘 한다면은 그럼 만약에 혹시나 나한테 기회가 오면 내가 여기서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Your reasoning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할지 그거에 대한 reasoning이 두 번째 플레이어가 I를 선택할지 O를 선택할 건지 영향을 줄 거고요. 두 번째 플레이어가 I, O를 선택하는 거는 첫 번째 플레이어가 제일 처음 노드에서 I를 선택할지 O를 선택할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OA랑 OB를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O를 하면은 끝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제일 마지막 노드에서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이거는 두 번째 플레이어가 여기서 I를 선택할 건지 O를 선택할 건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플레이어의 의사결정은 자기가 제일 처음 맺는 의사결정에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균형이다 아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가능한 컨틴전스에서 각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거를 예측을 한 다음에 이러한 리즈닝에서 얘네가 이걸 선택했다고 하면은 아 이게 균형이 되겠구나. 즉 더 간단하게 만약에 이런 가장 간단한 다이내믹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면 A 또는 B 플레이어 1이 A 또는 B를 먼저 선택하고 플레이어 2가 그걸 본 다음에 C, D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어 2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개수는 이거 두 개 구분 가능하죠. 구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플레이어 1이 A를 선택하는지 B를 선택하는지 그걸 관찰한 상태에서 자기가 C 또는 D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하나의 인포메이션 셋으로 묶여 있으면요. 이러면 이제 플레이어 2는 관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략이나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냥 C, D죠. 하지만 이게 분리되어 있다. 그럼 전략은요. 총 4개가 되죠. 선택할 수 있는 전략. CC, CD, DC, DD. 근데 만약에 여기서 플레이어 1이 A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도달하지 못한 이 노드에서 플레이어 2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플레이어 2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는 플레이어 1이 제일 처음에 자기가 비록 A를 선택하긴 했지만 처음에 의사결정하기 전에 A를 선택할 건지 B를 선택할 건지 그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놓고 봐서 균형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 1이 A를 선택하는 게 왜 베스트 리스폰스였냐? 만약에 B를 선택했다면 플레이어 2가 이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B보다는 A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전략이라는 건 그거를 묘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전략은 플레이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completely하게 묘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김영세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다이내믹 게임 example, 식민지랑 종주국 간의 게임인데요. 식민지가 제일 처음에 저항할 건지, 굴종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하고 종주국은 만약에 저항했다 그러면은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할 건지 아니면은 탄압을 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게임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식민지가 굴종을 했다 그러면은 종주국이 선택하는 그런 옵션이 그거 이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주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식민지가 저항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게 식민지가 저항할 건지 굴종할 건지 그거를 결정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노드에 관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략을 생각할 때는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게임을 묘사하는 방법은 전략형 또는 정규형 normal form representation이 있고 두 번째로 전개형 representation이 있어요. 전개형으로 게임을 묘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전략형, 정규형으로 묘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보통 normal 또는 strategic for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strategic form. 그래서 모든 게임은
이렇게 전략형 또는 전개형으로 묘사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센트피드 게임에서 전개형 게임은 이렇게 디시전 노드랑 그 다음에 이 노드를 연결해주는 이 브랜치랑요. 요걸로 이제 묘사가 가능하고 이거를 이제 전략형 또는 정규형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은 첫 번째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이 있죠. OA부터 IB까지. 두 번째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O 또는 I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전략형 또는 정규형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x2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서 이제 페이오프를 적어주면 돼요. OA, O를 선택하면 그냥 게임이 2,2로 보수 2,2로 끝나죠. 뭐를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IA를 선택했다. 그리고 플레이어 2가 5를 선택하면은 1,3으로 역시 게임이 끝나죠. 근데 플레이어 2가 I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플레이어 1이 IA 또는 IB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4,2 또는 3,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전략 조합이 있으면은 이 extensive from 게임에서 어떠한 터미널 노드에 결국 플레이가 이제 도달할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략형으로 게임을 정의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전개형으로 게임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다이내믹 게임에서는 우리가 extensive form을 많이 사용하고, static 게임에서는 normal form을 사용하긴 하지만, 심지어 다이내믹 게임에서도 이렇게 전략형으로 우리가 묘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플레이어 1의 전략을 보면, 선택하는 전략을 보면은, 이게 4개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시간 순서대로 생각하면은요. 첫 번째 플레이어가 어떤 노드에서 액션 O 또는 I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두 번째 노드에서는 A 또는 B를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략이 각 플레이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정보를 완벽하진 않지만 포함하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포함하고 있다. 그게 약간 좀 애매모호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임 생각하면 되죠. 만약에 아까 괜히 지었나? 플레이어 1이 먼저 움직이긴 하는데 A 또는 B 선택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플레이어 2가 이거를 관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C 또는 D를 선택한다. 그럼 이거 전략형으로 바꾸면은 플레이어 1은 A 또는 B, 플레이어 2는 C 또는 D.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2x2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순서를 바꿔요. 플레이어 2가 먼저 움직여요. CD. 하지만 플레이어 1은 그걸 관찰할 수 없어요. 관찰 못한 상태에서 A 또는 B를 선택한다. 이거 전략형으로 바꾸면은 똑같죠. 이거랑 똑같죠.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이내믹 게임에서는 전개형을 많이 사용하냐. 서로 다른 처음에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다르긴 하지만 전략형은 똑같거든요. 심지어 이것도 똑같죠. 만약에 A, B, 플레이어 1 A를 선택하면은 게임이 끝난다고 할까요? C, D 이렇게요. 이것도 우리가 전략형을 생각하면은 플레이어 1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2개, 플레이어 2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 2개. 그러니까 페이오프가 살짝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A를 선택하면 CD를 선택하는 상관없이 페이오프가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거나 마지막으로 저 세 번째 거나 전부 다 동일한 매트릭스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개형 이 다이내믹 게임에서는 전개형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모든 주어진 게임 상황을 이렇게 두 가지 전략형이나 전개형으로 묘사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략형 게임에서는 이렇게 전략이 나와 있고 보수가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내시균형을 적용할 수가 있죠. 여기서 내시균형을 적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프리딕션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시균형은 우리가 주어진 다이내믹 상황을 이렇게 노멀 폼으로 두고서 적용하면은 심지어 다이내믹 게임에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식민지랑 종주국 간의 이 혁명 게임에서는요. 식민지가 플레이어 1이고
종주국이 만약에 플레이어 2다. 그러면 종주국. 둘 간의 전략형 게임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식민지가 굴종하냐, 그 다음에 저항하냐, 그 다음에 종주국은 독립을 인정하냐, 아니면은 탄압하냐. 그래서 만약에 굴종할 경우에는 무조건 페이오프가 1,6. 저항했을 경우에는 종주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4,2, 0,1. 여기서 내시 균형. 자, 내시 균형 한번 찾아볼까요? 내시 균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만약에 식민지가 굴종할 경우에 종주국 같은 경우는 인정 뭐 하든 뭐 게임이 끝나니까요. 그 다음에 저항할 경우에는 인정하는 게 베스트 리스폰스죠. 그 다음에 종주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식민지 입장에서는 종주국이 인정을 했다 그러면 저항하는 거. 그 다음에 탄압했다 그러면은 굴종하는 거. 그래서 순수 전략 내시 균형도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할 뿐더러 여기에는 수만 가지 혼합 전략 균형도 있어요. 그냥 혼합 전략 균형은 이제 패스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시 균형을 생각해 보면은 저항하고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굴종하고 탄압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내시 균형이 있는데 요거 첫 번째 거는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과연 이걸 sensible한 predic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냐?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굴종하고 탄압한다는 거는 종주국이 여기서 너 저항하면은 탄압할 거니까 절대 저항하지 말고 굴종해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threat에 관해서 식민지가 그걸 인정하고 이제 결국 굴종을 하는. 그래서 이 터미널 노드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은 식민지는 알고 있죠. 자기가 만약에 저항을 했을 경우에는 종주국은 인정과 탄압 중에 인정하면은 자신의 페이오프가 2, 탄압할 경우에는 자신의 페이오프가 1.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저항을 하면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록 종주국이 너 저항하면 탄압할 거니까 탄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threat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믿을 수 없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incredible threat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그 처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 저항하면은 내가 탄압할 거니까 저항하지 말라고. 이런 건 이제 한마디로 그 약속할 수 없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신빙성이 없는 그러한 incredible threat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이내믹 게임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움직이는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서로 간의 액션을 선택하기 전에 두 명의 플레이어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죠. 처음에 비록 두 번째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첫 번째 플레이어한테 어떤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 위협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성대결 게임이라고 부르는 그거에 이제 다이내믹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맨 처음에 여자가 플레이어 1인데 영화를 보러 갈 건지 아니면은 게임을 보러 갈 건지 스테디움으로 갈 건지 그걸 결정을 하고 두 번째 플레이어가 남자죠. 이게 이거는 맨이야. 무비를 갈 건지 따라갈 건지 아니면은 스테디움 갈 건지 이걸 결정을 해요. 여자는 무비를 좋아하고 남자는 스테디움을 좋아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게임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도 두 번째 플레이어가 첫 번째 플레이어를 threat할 그런 인센티브가 있죠. 나는 너가 어딜 가든 무조건 스테디움을 갈 거라고. 스테디움을 갈 거라고. 근데 이거는 첫 번째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incredible threat이에요. 자기가 결국 무비 시어터를 가면은 여자 입장에서 무비 시어터를 가면은 남자도 따라올 거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무비 시어터를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남자는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네가 어딜 가든 나는 무조건 스테디움으로 갈 거야. 이거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죠. 결국 두 번째 플레이어가 처음에 여자가 결정을 하기 전에 그렇게 위협을 가할 수는 있어도 그 얘기는 내가 약속한 거 나는 무조건 스테디움을 갈 거야.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이내믹 게임에서는 서로 움직이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커미트먼트 이슈가 되게 중요한데요. 과연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냐? 내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거는 상대방한테 어떤 약속을 한다는 건데, 내가 전략을 딱 짜고 나서 처음에는 무조건 스테이디움,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선택했다는 거냐면은 SS를 선택했다는 거죠. 무조건 스테이디움이니까 두 가지 노드가 있는데 각각 SS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지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M을 봤다, 남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자신도 M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MS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질문 있을까요? 지금까지. 질문이요. 그래서 많은 게임 티어리스트들은 이 내쉬 균형이 다이내믹 게임에 대해서는 적절한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credibility of commitment 이 이슈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이 굴중 탄압 이런 거를 제거해 줄 수가 없거든요. 내쉬 균형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균형 컨셉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요.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게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부분 게임은 우리가 보통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그거랑 컨셉이 똑같아요.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 만약에 내가 어디서 다음 이그샘플 볼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생각하는 이 전체 게임은 이거고, 요 노드 여기서 생각하는 부분 집합, 그러면은 이 노드부터 시작하는 모든 다른 거 전부 다 포함을 해야 돼요. 여기서 스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띄워놓고 이거 부분 게임이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어떤 터미널 노드 어떤 중간의 노드 디시전 노드부터 시작해서 터미널 노드를 전부 다 연결하는 그 노드랑 이 브랜치 마디 이걸 전부 다 포함한 거예요. 그걸 이제 부분 게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드 X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그 모든 subsequent 노드를 전부 다 포함한 거예요. 그걸 이제 부분 게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냐? 우리가 부분 게임의 정보 집합, 그 다음에 부분 게임의 보수, 이거는 원래 오리지널 게임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오리지널 게임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공격군이 산악 또는 해안을 선택하고 수비군은 그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산악을 수비할 건지 해안을 수비할 건지 결정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수비군 이 노드에서 또는 이 앞쪽 노드에서 요거 하나를 뗀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모든 터미널 이거 마디 다 갖고 왔죠. 그 다음에 보스도 갖고 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떼놔요. 이걸 과연 이 전체 게임의 섭 게임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걸 딱 떼놓고 보면은 마치 수비군이 요 왼쪽 노드랑 오른쪽 노드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기서 원래 오리지널 게임에서는 구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집합, 보수 전부 다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는, 만약에 오리지널 게임에서 수비군이 요 두 가지 구분 못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로 우리가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게 부분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 게임을 얘기할 때에는 이 원래 오리지널 게임의 정보 집합을 잘라서 부분 게임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그샘플에서 부분 게임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섭 게임이 총 몇 개 존재하는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기서 끄집어내온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거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부분 게임이죠. 세 번째 플레이어 여기서 G랑 H 끄집어낸 거, 요거를 부분 게임으로 카운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 플레이어가 이렇게 자신의 두 가지 디시전으로 구분 못 하는데 이걸 잘라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 게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하는 이 노드도, 이 부분 게임도, 이 포션도 부분 게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이거 잘라내려면은 세 번째 플레이어가 마치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잘라낼 때 그런 해석이 가능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 없어요. 이거 하나 말고. 그래서 이거 하나랑 전체. 우리가 전체를 부분 게임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거는 게임 티어리스트마다 약간 좀 해석이 다른데 이건 진짜 그냥 매너 오브 테이스트예요. 저는 보통 이 전체도 마치 우리가 셋 두 개를 비교할 때 A가 A의 부분 집합이다. 또는 첫 번째 A가 두 번째 A가 첫 번째 A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A랑 A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하죠. 그런 이런 똑같은 컨텍스트에서 이 전체도 부분 집합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총 두 가지 부분 게임이 존재하는데 entire game, 그 다음에 이 node y로부터 시작하는 sub game. 자, 그래서 이 전체를 카운트 해줄 때는 이게 proper sub game이냐 아니면은 그냥 전체 게임이냐 그걸 봐줘야 돼요. 그래서 proper라는 거는 확실히 작은 거죠. 이 두 번째 이 부분 게임은 전체 게임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작은 포션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건 두 개의 그거만 존재해요. 그래서 부분 게임에 대한 어느 정도 이게 과연 부분 게임이구나 이해가 끝났으면은 그럼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똑같아요. 내시 균형과 우리가 만약에 투 플레이어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플레이어가 어떻게 움직일지 두 번째 플레이어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 전략 조합을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부르는데 어떠한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 모든 서브게임에서 플레이어 1의 best response는 플레이어 2가 만약에 지금 현재 S2를 사용하고 있다. 이 균형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플레이어 1의 best response는 자신의 균형 전략. 플레이어 2 입장에서도 플레이어 1이 S1 스타 자신의 균형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best response는 플레이어 2의 균형 전략. 그러니까 플레이어 1, 2 둘 다 모두 best response를 사용하고 있는 즉 mutual best response가 바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돼요. 아니 그럼 내시 균형과 도대체 뭔 차이지? 내시 균형과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조건이죠. best response를 사용하는 게 단순히 entire 게임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sub 게임에 대해서 best response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S1 스타, S2 스타가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다. 그러면 이 프로파일이 모든 서브 게임에서 내시 균형이 될 때, 모든 서브 게임에서 서로 간의 mutual best response를 사용하는 게 바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정의로부터 우리가 두 가지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모든 게임은 적어도 부분 게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전체 게임이죠. 적어도 하나의 부분 게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SP랑 내시 균형을 비교해 봤을 때 내시 균형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전체 게임에서 딱 전체 게임 하나만 봤을 때 내시 균형. 그러니까 거기서만 베스트 레스폰스 사용하면 되지. 하지만 부분 게임 완전 균형에서는 모든 가능한 서브 게임에서 내시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컨셉을 비교해 봤을 때 부분 게임 완전 균형에서 좀 더 컨디션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전 게임. 자, 여기서 보면은요. 내시 균형이 요구하는 건 뭐냐? 내시 균형이 요구하는 건 이 파란색 전체 게임에서 서로 간의 베스트 레스폰스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내시 균형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파란색 전체에서 내시 균형을 플레이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여기에서도 내시 균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 게임 완전 균형과 내시 균형을 비교해 봤을 때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더 많은 컨디션을 요구하는 거니까 내시 균형의 부분 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내시 균형과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내시 균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은 그거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죠. 즉 어떠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시 균형이긴 하지만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아닌 것들. 우리가 이런 거를 게임 이론에서 균형을 정제한다는 차원에서 리파인먼트라고 불러요. 우리가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생각하면은
내시 균형을 정제할 수 있다. 즉 어떠한 균형을 제거할 수 있다. 정제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요.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서브게임이 proper 서브게임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서브게임 퍼펙트 이퀄리브리엄과 내시 균형은 정확하게 동일해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게임에서 만약에 이게 플레이어 1이 아니고 플레이어 3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3가 이 세 가지 디시전 노드를 전부 다 구분 못해요. 이럴 경우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부분 게임 하나도 없죠. 전체 게임이 바로 유일한 부분 게임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시 균형은 이 전체 게임에서 균형,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은 부분 게임이 하나인데요. 이 전체 게임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둘 간의 차이가 없게 돼요. 둘 간의 차이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1 관찰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부분 게임 없죠. 그러니까 이 게임의 SPE는 내시 균형과 똑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SPE나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두 번째 플레이어가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부분 게임이 여기서는 세 가지가 있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전체. 그러니까 SP는 요 각각에서 내시 균형을 플레이하는 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반면 내시 균형은 이 전체에서만 내시 균형 플레이를 하는 걸 요구하는 거니까 우리 두 가지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이때는 SP는 내시 균형의 सब셋이 되는 거죠. 내시 균형의 सब셋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13.6에 나와 있는 이 example 한번 보면은, 여기서는 부분 게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뭐냐? 플레이어 1부터 시작하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첫 번째 플레이어 1이 선택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전체 게임. 이렇게 두 개의 부분 게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냐? 첫 번째, 일단 플레이어 1이 U 또는 D를 결정하죠. D를 선택하면 게임이 끝나요. U를 선택했다? 그럼 자신이 A 또는 B 하나 선택하고, 플레이어 2는 그걸 관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X 또는 Y를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플레이어 2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때, 플레이어 1이 바로 그 직전에 A 또는 B를 중에 뭘 선택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자기가 플레이가 여기 도달했다는 거는 적어도 플레이어 1이 제일 처음에 U랑 D를 선택할 때 D 대신에 U를 선택했구나. 그건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SPE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부분 게임에서의 내시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여기 빨간색 요 부분 게임의 여기서 내시 균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전략형으로 바꿔줘요.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플레이어는 A 또는 B, 플레이어 2는 X 또는 Y. 그러니까 전략형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2x2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내시 균형. 여기서 내시 균형은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3, 1, 2, 2 A, X가 유일한 내시 균형인데요. 플레이어 2가 X를 선택한다? 그럼 A. 플레이어 2가 Y를 선택한다? 그럼 B. 그 다음에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플레이어 1이 A를 선택한다? 그러면 X, Y 둘 다 가능. 그 다음에 B를 선택한다? 그러면 X. 그러니까 지금 A, X가 이 부분 게임의 유일한 내시 균형이 돼요. 순수 전략 내시 균형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 게임에서 내시 균형이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요 부분 게임에서는 우리가 내시 균형 체크를 했죠. 그럼 이제 파랑색. 전체 파랑색을 전략형으로 바꿔줘요. 그럼 여기서 플레이어 1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개수는 총 4개가 되는데요. 왜냐? 처음에 이 디시전 노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U 또는 D 둘 중에 뭘 선택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node. 이 두 개 구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집합은 UA부터 DB까지 총 4개가 돼요. 노드 2개가 있고 각각 노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이 2개가 있으니까요. 플레이어 2는 이 전체 게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X 또는 Y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2개가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구분 가능한 전체 노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액션과 전략은 동일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내쉬 균형은 뭐냐? 여기서는 좀 많을 것 같은데 플레이어 2가 X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플레이어 1의 best response는 UA, Y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UB도 되고 DA도 되고 DB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플레이어 1이 UA를 선택한다? 플레이어 2 입장에서 best response X 또는 Y 둘 다 되죠. UB, X, DA, XY 마지막으로 DB도 XY 둘 다 되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게임에서, 그러니까 즉, 요 전체 게임, 두 번째 부분 게임이죠. 이 전체 게임에서의 내쉬 균형은 UAX, 그 다음에 DAY, 그 다음에 DBY요. DBY가 되죠. 그렇죠. 총 3개의 순수 전략 내쉬 균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어떻게 계산하냐? 모든 부분 게임에서의 내쉬 균형. 그러니까 부분 게임에서는 적어도 A, X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탈락. 왜냐? 부분 게임에서 A, X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얘는 아니고. 두 번째도 탈락. 플레이어 2는 X를 선택해야 되는군요. 얘도 탈락. 유일한 인터섹션은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UA, X가 이 게임의 유일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돼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모든 부분 게임에서 균형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각각의 부분 게임에서 내쉬 균형을 찾아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인터섹션 교집합 그걸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찾을 때 이렇게 하냐? 학부 수준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학부 수준에서 우리가 뭘 적용하냐면은 backward induction. 이거 뭐지? 역진 균형법? 그렇게 번역되는 것 같은데요. 역진 균형법. 이거는 언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테크닉이냐? 그 backward induction은 거의 모든 게임에 다 적용은 가능하지만 이게 언제 부분 게임 균형과 언제 그거 아니야? 게임이 일단 finite하고 finite하다는 거는 플레이어 숫자가 finite, number of players. 그 다음에 각각의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의 숫자가 finite 할 때 그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 finite 게임에서 적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uction. 0부터 100까지 아무 숫자나 비딩할 수 있어. 그럼 이때는 액션의 숫자가 무궁무진하죠. 이거 backward induction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잠깐만 이따가. 그 다음에 perfect information. 모든 정보는 perfect 해야 돼요. 즉, 플레이어가 자신이 움직일 때 그 선행자들이 어떤 액션을 선택할 수 있는지 관찰이 가능해야 돼요. 이런 게임처럼. 플레이어 2가 움직일 때 선행자, 플레이어 1이 어떠한 초이스를 했는지 관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플레이어 2가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묶여 있다. 플레이어 2의 그 디시전 노드가요. 즉 플레이어 2 입장에서 플레이어 1이 M을 선택했는지 S를 선택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한다. 이럴 때는 backward induction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 둘 간의 이퀴벌런스를 놓치게 돼요. 이퀴벌런스는 뭐냐? 이 backward induction을 적용했을 때 살아남는 전략 조합과 부분 게임 완전 균형과의 그 이퀴벌런스요. 이걸 놓치게 되고 가끔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나오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이 backward induction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그거부터 리마인드 해드리면 일단 이거 제일 먼저
터미널 노드 바로 그 직전의 노드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best response일까? 그리고 best response 아닌 것들을 지워 나가요. 그걸 어디까지 하냐? 우리가 제일 이니셜 노드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간단한 example 하나만 보면은 backward induction 너무나 간단한데, 일단 제일 마지막 터미널 노드에서 바로 그 직전 노드에서 플레이어 1이 움직이죠. E 또는 F를 선택해요. 그럼 E를 선택하면 payOff는 3, F를 선택하면 payOff는 2. 그러니까 E를 선택하는 게 best response죠. 여기서 F를 지워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 노드로 가서 플레이어 2가 C, D 둘 중에 뭘 선택할까? C를 선택하면 플레이어 1이 E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2의 payOff는 3, D를 선택하면 payOff가 2가 되죠. 그러니까 C, D 둘 중에 플레이어 2 입장에서 best response는 C.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플레이어 2 입장에서 A를 선택하면 4, B를 선택하면 2. 그러니까 A가 best response. 그럼 이걸 다 종합해서 이제 플레이어 1, 이니셜 노드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플레이어 1이 U 또는 D, 뭘 선택할까? U를 선택하면은 플레이어 2가 A를 선택할 거고, 그러니까 payoff가 1. D를 선택하면은 플레이어 2가 C를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은 E를 선택할 거니까 payoff는 3. 즉, 그래서 D.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니셜 노드랑 터미널 노드가 연결되는 유일한 패스가 하나 있죠. 요거. 자, 요게 바로 이제 backward induction을 살아남는 그 전략 조합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플레이어 1이 처음에 D,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E,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는 C. 그래서 S1 스타 첫 번째 플레이어는 이렇게 행동하고 두 번째 플레이어는 C 선택하고, 요게 바로 backward induction을 살아남는 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전략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따랐을 때 살아남는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 역진적 귀납법 절차를 살아남는 전략 조합, 그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역진적 귀납법을 적용했을 때 살아남는 그 전략 조합과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은 무슨 관련이 있냐? 이 게임이 finite하고 perfect information이다. 이 상황에서는 서로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지만 그 게임을 벗어난다. 그러면은 똑같지도 않고 가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게임에서 우리가 backward induction을 적용하면은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여기서 이 노드부터 생각하면은 여기서 플레이어 2는 S,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레이어 2는 M. M은 1이고 S는 0이니까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플레이어 2는 이 두 가지 노드를 구분을 못 해요. 근데 이 첫 번째에서는 M을 선택하고 두 번째에서는 S를 선택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플레이어 2가 만약 구분 못한다. 그럼 만약에 M을 선택한다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거는 M 또는 S인데 구분 못했을 때는 M을 선택한다는 거는 여기나 상관없이 무조건 M을 선택한다는 거고, S를 선택한다는 거는 여기나 무조건 S. 이렇게 간다는 거죠. 구분 못하니까 서로 다른 액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즉 전략의 개수는 M 또는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backward induction에 적용하면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이 example요. 이것도 정보가 perfect하지가 않죠. 왜냐? 플레이어 2는 자신의 노드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backward induction을 적용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와요. 플레이어 2가 여기서 첫 번째에서는 XY, 그러니까 두 개 똑같죠? XY. 그 다음에 여기서는 X. 그러니까 X를 선택한다. 플레이어 2가 X를 선택한다. 그거는 make sense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Y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X를 선택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다는 거.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질문이요. 그래서 finite game과 perfect information 하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역진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쉽게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아이덴티파이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넬시 균형 존재, 이건 어려워요.
이거는 학부 수준을 넘어서서 존 내시가 그거를 이제 증명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죠. 하지만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은 쉽게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파이나이트 게임에서 우리가 그리고 퍼펙트 인포메이션에서 백월드 인덕션을 적용하면은 그거를 살아남는 스트래티지 프로파일은 적어도 하나 존재하거든요.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게임이 만약에 이런 게임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A 또는 B, 여기서 A 또는 B. 그래서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를 2,2, 그 다음에 3,4,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4주고 0,0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백월드 인덕션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거 살아남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여기서는 A, B 둘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에서는 B가 지워지죠. A가 유니크한 베스트 리스폰스니까. 그러면은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M을 선택했을 때 플레이어 2가 A를 선택한다. 그럼 페이오프가 3이고 S를 선택하면은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는 4니까요. S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S, AA 요거 하나 살아남죠. 요거 하나 살아남죠. 그 다음에 이것도 살아남아요. M, BA. 만약에 플레이어 2가 처음 노드에서 B를 선택한다. 어차피 둘 다 indifferent한데 B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조건 A 선택하죠. 플레이어 1 입장에서 이제 indifferent 해주는 거죠. MS. 그러니까 이것도 살아남고 또 마지막으로 S, BA. 이것도 살아남죠. 총 3개가 살아남죠. 백월드 인덕션 적용하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뭐죠? 이런 파이나이트 게임에서 백월드 인덕션을 적용하면은 전부 다 지워질 수는 없어요. 하나는 무조건 살아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부분 게임이 되는 거죠.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파이나이트 게임, 퍼펙트 인포메이션에서 백월드 인덕션을 적용하면은 적어도 하나의 패스는 처음 이니셜 노드부터 끝까지 가는 거죠. 즉, 이 인덕션, 이 백월드 인덕션 프로시저를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그건 무조건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적어도 살아남으니까 유니크하다 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는 살아남기 때문에 무조건 존재한다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질문이에요, 질문. 네. 그 내시균형에서 상대방 전략까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쵸. 부분 게임 완전 균형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은 모든 부분 게임에서 내시 균형인데 일단 균형이라는 컨셉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내가 그냥 옵티멀리 행동한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남들이 옵티멀리 행동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남들도 베스트 리스폰스를 선택하고 나도 베스트 리스폰스 선택해요. 그리고 그 베스트 리스폰스가 서로 간의 뮤추얼 베스트 리스폰스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균형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 우리가 균형이라는 컨셉을 갖고 게임을 해서 프리딕션을 하는데 과연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게 이제 균형의 가장 커다란 약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성대결 게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균형은 무비 시어터 가냐, 스테디움 가냐, 3,1, 0,0, 0,0, 1,4. 여기서 순수 전략 내시 균형 두 개 있어요. 이거 둘 다 무비 시어터 가는 거, 둘 다 스테디움 가는 거. 근데 이게 서로 간에 그냥 베스트 리스폰스를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플레이어 1한테 M이 베스트 리스폰스는 언제 베스트 리스폰스냐? 플레이어 2가 M을 선택할 때. 만약에 플레이어 2가 S를 선택하면은 M은 더 이상 베스트 리스폰스가 아니죠.
S를 선택하는 게 베스트 리스폰스죠. 그러니까 이 MM을 어떻게 생각하냐?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1 입장에서 플레이어 2는 자신이 얘가 베스트 리스폰스 선택하는 걸 알고 있을 뿐더러 이 베스트 리스폰스는 뭐냐?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베스트 리스폰스. 그러니까 자기가 왜 M을 선택하냐면 플레이어 2가 M을 선택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걸 바로 우리가 균형에서 나오는 equilibrium knowledge죠. 균형에서 나오는 knowledge. 우리가 균형이라는 거는 어떠한 컨셉이냐? 그 스테이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수요 공급만 생각해도 이건 금방 알 수 있는데 수요 공급. 수요 입장 그러니까 그 뭐냐? 수요하는 컨슈머 입장에서는 가격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가격에서 내가 요만큼 소비한다. 이 플랜을 다 미리 짜놓죠. 그렇죠? 이 플랜을 다 짜놓죠. 근데 균형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냐? 마치 여기가 균형인 걸 알고 있어. 이걸 알고 있어. 여기서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요만큼 소비하고 실제로 그만큼 생산이 되는 거죠. 균형이라는 건 적어도 스테이블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테이블한 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많이 처음에는 균형 가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현재 시장 가격이 여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 낮아가지고 이렇게 익세스 디맨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스테이블한 상태가 아니죠. 왜냐? 이때는 익세스 디맨드가 있다. 가격이 이제 결국 올라갈 거고 익세스 서플라이가 있다. 그럼 가격은 내려올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스테이블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 자체는 추가적으로 널리지가 더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여기서 이제 샥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구나. 그러면은 결국 나도 이만큼 소비할 거고 생산자도 이만큼 소비할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가격에 대해서 빌리프가 다르다. 그럴 때는 이렇게 나는 요만큼 소비하는 게 최선이라서 요만큼 소비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만큼 생산하는 게 최선이라서 이만큼 생산했는데 결국 그건 균형이 아닌 거죠. 서로 간에 베스트 리스폰스 플레이를 했지만 생산자는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이만큼 생산하고 소비자는 효용극대화를 위해서 이만큼 생산했지만 결국 그건 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플레이한다?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이건 결국 균형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걸 우리가 프리딕션을 잡는다는 거는 그만큼 한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결함이 있어요. 적어도 얘네들이 수없이 플레이 해봐야 수없이 이번에 균형이 안 됐어? 그럼 다시 또 플레이하고 또 플레이하고 또 플레이하고 그래야지 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균형, 스테이블 상태거든요. 또 다른 질문이요. 또 다른 질문. 게임 이론 이거는 재밌어요 진짜. 제가 뭐 강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의를 못할 뿐이지. 원래는 이걸 계속 강의해 왔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SP를 그래서 결국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정의한 다음에 왜 이렇게 다이내믹 게임에서는 내시균형 대신에 SP를 사용하냐? 이게 아까 얘기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기반으로 한 내시균형. 아까 그게 뭐였냐면은 너 들어오면 난 탄압할 거니까 너 굴종해라. 요거였죠. 요걸 지워요. 왜냐? 이거는 perfect information 그 다음에 각각의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 딱 두 개니까 finite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backward induction을 적용해서 SP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종주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 종주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독립을 인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식민지 입장에서는 그걸 예측하고 그래서 결국 저항하는 거죠. 요게 유일한 SP예요. 즉 아까 내시균형으로 나왔던 굴종과 탄압 이건 이제 결국 SP에 의해서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간단한 이그샘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각각의 플레이어한테 너 약속할 수 있는 전략,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 전략만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에 많은 균형을 지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정지해낼 수 있다는 거죠. 굴종 탄압 이런 거는 결국에는 게임이 플레이된다. 그러면은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균형이에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플레이어 1이 굴종 대신에 저항한다? 그럼 이 탄압이라는 거는 절대 지켜낼 수 없는 약속이죠. 이거는 패스. 이 example 패스. 질문 있나요? 질문이요. 그러면 그냥 first mover advantage 이거 살짝만 얘기하고 강의 그냥 오늘 빨리 끝내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이 다이내믹 게임에서는 한 가지 재밌는 그 프린시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선도자의 이득, 그래서 first mover advantage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 이 advantage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 다음 게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는 지금 A군과 B군 간에 서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A군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질풍노도. 얘랑 진짜 결사항전을 할 것, 얘랑 싸울 것이냐? B군과. 또는 얘 B군을 잘 유화책을 써서 그 서로 이제 전쟁 없이 그냥 할 것이냐. 이 전쟁, 유화책이 전쟁 없는 건가? 이거 아무튼 교과서 읽어보면 이 컨텍스트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컨텍스트가 아니고 이 게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B군은 A군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했는지 그거를 관찰한 다음에 A군과 결사항전을 할 건지 또는 전쟁에서 후퇴할 건지 자 그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각각 페이오프는 A군 먼저 페이오프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 지금 퍼펙트하고 파이나이트 게임이죠. 그러니까 백월드 인덕션을 적용하면은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뭔지 금방 찾아줄 수가 있죠. 첫 번째 노드에서는 B군 입장에서 항전보다는 후퇴가 낫죠. 그래서 후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노드에서는 항전이 후퇴보다 더 좋죠. 그래서 항전을 선택하고 페이오프는 4고 후퇴할 경우 페이오프는 3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다 예측한 다음에 A군 입장에서는 질풍노도를 선택하면은 B군이 후퇴할 거니까 페이오프가 3. 대신 유화책을 사용하면은 B군이 결사항전할 거니까 페이오프가 2. 그러니까 질풍노도를 선택하죠. 자, 그래서 연결되는 게 뭐냐? 질풍노도 후퇴. 질풍노도 선택하고 B군 입장에서는 후퇴. 두 번째에서는 항전. 다시 한번. 왜 우리가 항전이라는 걸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 B군이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건 질풍노도 선택하면 도달할 수 없는 노드지만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A군이 유화책을 쓸 건지 질풍노도를 할 건지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략, 균형을 묘사할 때는 전략을 항상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항상 플레이어 2가 각각의 노드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우리가 다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유일한 SP에서 그 플레이어 1 제일 처음 움직이는 사람의 페이오프를 생각하면 페이오프가 3이죠. 3이죠. 근데 만약에 A군이 노도랑 유화책 둘 중에 선택을 할 때 B군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관찰할 수 없는 경우 그럴 때는 과연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냐 균형에서 페이오프가 그러면은 이럴 때는 우리가 전략형으로 바꿔주면은요 전략형으로 바꿔주면 노도 또는 유화 플레이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항전 그 다음에 후퇴 그래서 2x2 게임이 되죠. 그래서 노도일 때는 항전 후퇴 11, 32 유화책을 썼을 경우에 2,4 그 다음에 5,4 자, 관찰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SP를 사용하든 내시균형을 사용하든 똑같죠. 왜냐? SP 부분 게임이 요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하나에서 각 플레이어가 내시균형 사용해야 된다. 그 조건은 이 전체 게임에서 내시균형 사용해야 된다. 내시균형의 조건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균형 컨셉 뭘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프레딕션이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형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내시균형 찾아주면은 내시균형 뭐예요? 플레이어 1 입장에서 노도가 dominate 되네요. strictly dominated. 왜냐? 페이오프가 1 또는 3이거든요. 근데 UR을 사용하면 2 또는 5. 항상 더 좋죠. 플레이어 2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노도가 dominate 되고. 노도가 dominate. 그러면은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후퇴가 dominate 되죠. 그래서 남는 건 2,4. 관찰할 수 없을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관찰할 수 없다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플레이어랑 두 번째 플레이어의 순서를 뒤바꿔도 똑같죠. 결국 게임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그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찰할 수 없다. 이럴 때는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가 3에서
2로 3에서 플레이오프가 페이오프가 3에서 2로 이제 아래로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요게 일반적인 성질이냐? 먼저 움직이면은 페이오프가 항상 증가하냐? 아,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incomplete information을 얘기하기 전에 요 컨텍스트에서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쉬 균형, 스테릭 게임에서의 내쉬 균형과 비교해 봤을 때 다이내믹 게임, 여기서 지금 D라고 표시된 거는 다이내믹 게임이고 S는 스테릭 게임, 둘 다 동시에 선택하는 거죠. 이걸 비교해 보면은 먼저 움직이는 첫 번째 플레이어는 다이내믹 게임에서 페이오프가 스테릭 게임보다 더 커요. 반면에 두 번째 움직이는 팔로워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다이내믹 게임에서 페이오프가 더 줄어들어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걸 이해하면 바로 나오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거의 어드밴티지를 우리가 first mover advantage라고 하는데요. 게임 이론에서. 자, 이게 먼저 움직임으로써 이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 움직임으로써 이득이 생긴다. 자, 근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꽤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카운터 인투이티브 하거든요. 왜냐? 플레이어 2 입장에서 내가 나중에 움직임으로써 플레이어 1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그걸 관찰할 수 있고 그 관찰한 걸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럼 더 정보가 하나 생긴 건데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어떻게 안 좋아질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더 정보가 많아졌는데 또는 이전 그거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은 관찰할 수 없을 때 비군이 선택하는 그 전략은 항전 또는 후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관찰이 가능하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숫자는 4개가 되죠. 항전, 후퇴, 후퇴, 항전, 후퇴, 후퇴. 그렇죠? 전략의 개수가 S2가 처음에 관찰할 수 없을 때에는 딱 2가지. 그냥 A, B라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은 AA, AB, BA, BB. 늘어나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 근데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어떻게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은 이 First Mover Advantage의 키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방법은요. 플레이어 2는 자기가 선택할 때 플레이어 1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은 플레이어 1이 이미 알고 있어요. P1 knows, P2 can observe, P1's move. 자신의 움직임을 P2가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P1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1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사실은 플레이어 2가 혼자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고 플레이어 1과 둘 다 동시에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항상 어떤 인포메이션이 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인포메이션이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인포메이션이 득이 안 되죠. 나 혼자 알아야 돼요. 프라이빗 인포 결국 정보의 가치는 그 정보의 프라이버시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publicly 이제 퍼졌다. 그럼 정보의 가치를 잃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1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냐? 둘 다 알고 있거든요. P1, P2 둘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P1이 왜 먼저 움직이면서 이득을 보냐? 먼저 움직이면서 이득 볼 수 있는 건 뭐냐? commitment. 내가 이거 선택할 거야? 이거 차원이 아니죠. 실제로 이 아까 Battle of Sex 생각해 보면은 여자가 먼저 움직여요. 그냥 무비 시아터 갈 거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가고 있어. 이미 가고 있어.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요. 이미 자기가 얘기한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커미트먼트가 어디 있죠? 한국은행이 이자율 올릴 거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자율을 올렸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커미트먼트 그죠?
이 커미트먼트 파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First mover advantage는. 자기가 먼저 움직임으로써 자기가 얘기한 그 약속, 내가 이 전략을 선택할 거야.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이 credibility를 100%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액션에 대해서 커미트먼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제로 선택해버려요. 먼저 움직임으로써. 이게 바로 첫 번째 그 플레이어한테, 먼저 움직이는 선도자한테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아까 Battle of Sexes에서 유일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은 잘 생각해 보면은요. MS 그래서 아까 뭐 3,1, 0,0, 0,0, 1,4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유일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은 backward induction 적용할 수 있죠. 남자는 여기서 M, 여기서는 S. 그러면 여자는 그걸 보고 그걸 이미 anticipate 한 다음에 M을 선택하죠. 그럼 여자의 페이오프는 3, 남자의 페이오프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만약에 관찰할 수 없다, 동시에 먼저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M을 먼저 간다, 무비 세어도 난 무조건 간다. 이걸 약속할 수가 없다. 약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때는 내시 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3,1도 여전히 실현 가능하지만 안 좋은 게 있어요. S, S. 내가 먼저 약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해도 그걸 확실하게 크레더빌리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 페이오프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먼저 움직임으로써 확실하게 페이오프 3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이걸 너무 과대 해석은 하면 안 돼요. 언제 만약에 나중에 움직임으로써 이득되는 게 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나중에 움직임으로써 뭔가 관찰이 가능하다. 그게 이득이 되는 거는 그 정보가 플레이어 1한테 전달이 안 될 때. 플레이어 1이 그걸 모르고 있을 때. 즉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오는데 내가 나중에 움직임으로써 그 정보는 플레이어 1은 몰라.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움직여서 얻어 나오는 정보가 이미 벌써 플레이어 1이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그럼 그거는 나중에 움직이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죠. 질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완전 정보, 이제 이걸 빨리 벗어나서 incomplete information 갈 거거든요. 내가 어떤 나만의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플레이어 1이 그걸 먼저 움직임으로써 자신의 정보를 유출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았다는 사실을 플레이어 1은 몰라. 내가 플레이어 1이 이런 정보를 갖고 있었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 근데 플레이어 1은 그걸 몰라. 그럼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움직일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플레이어 1이 그걸 알고서 자기가 일부러 그걸 행동하고서 그 정보를 유출해요. 그럼 역시 그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오케이. 엑서사이즈 뭐 하나만 해볼까? 시간이 딱 여기까지만 하려고 오늘 했었는데 그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엑서사이즈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일찍 끝내는 걸로 합시다. 새 장관 후보 XYZ가 올라왔다. 능력과 경험 기준으로 X가 가장 best, 가장 낮고 Y가 그 다음에 Z가 가장 떨어진대요. 그 다음에 인하력, 도덕성과 인하력 기준에서는 Z가 가장 best, Y가 second best, X가 가장 못하다. 두 계파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후보에 대한 거부권, 비토를 할 수 있다. 마지막 남는 후보자가 장관으로 선택. 두 계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두 계파, 플레이어가 두 명이 있는 거네요. 플레이어 1, 2가 각각 하나 후보자를 비토하는 거죠. 계파 1이 후보 하나를 거부, 그 다음으로 남은 것 중에 계파 2가 하나 거부. 그래서 남는 후보가 최종 선택. 계파 1은 능력과 경험을 중시. 계파 2는 도덕성과 인하력을 중시. 어이구, 문제가 왜 이렇게 길지? 계파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물로 장관이 선출되면 1, 보수 1, 그 다음은 제로,
가장 최악의 선출된다 마이너스 1. 똑같네요. 그러니까 payoff가. 전개형으로 먼저 나타내라. 그럼 개파 1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할까요? 그럼 개파 1이 플레이어 1이 처음에 X를 veto 할 건지 Y를 veto 할 건지 Z를 veto 할 건지 그걸 선택하죠. 그리고 그거를 본 상태에서 개파 2는 X를 veto 했다. 그럼 X는 이미 떨어져 나오고 Y, Z 둘 중에 한 명 veto 해야죠. Y를 veto 했다. X, Z veto 해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Z를 veto 했다. 그럼 남는 후보가 X, Y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X, Y를 veto하면은 제일 각각 payoff 적어주면 되는데요. X, Y veto했다. 그러면은 Z가 선택되니까 Z는 가장 능력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1, 개파 1은 최악이 선출된 거니까 보수가 마이너스 1. 플레이어 2는 도덕성을 보는데 도덕성은 얘가 제일 낮네. 그러니까 positive 1. 이렇게 해줄 수 있죠. X, Z, Y 선택. Y 선택이면 0, 0. second best니까. Y, X 그러면 Z 선택. 그럴 경우에 마이너스 1, 1. Y, Z, X 선택. X는 능력과 경험 기준에서 최상. 그 다음에 하지만 도덕성은 최악. 그 다음에 ZX, Y 선택 0, 0. ZY, X 선택 1, 마이너스. 맞는 것 같은데. 내시 균형 구하라. 내시 균형은 이거 내시 균형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 플레이어 2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Y, X, X, Y, X. 이거 세기도 귀찮네. 아무튼 이거 총 8개 될 것 같은데요. 전략의 숫자가. 그쵸? 각 노드 다 구분 가능하기 때문에 플레이어 1이 X를 veto 할 경우 자기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Y를 veto 할 경우, Z를 veto 할 경우 어떻게 움직일지 다 묘사를 해줘야 되니까 전략의 개수가 총 8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 플레이어 2는 8개. 아이고, 이거. 매트릭스가 이거 하나, 둘, 셋, 넷, 컬럼이 8개가 되겠네요. 요거는 스스로 해보는 걸로. 부분기 완전 균형. 요거 간단한 거. 요거는 플레이어 2는 backward induction 사용하면 되죠. perfect하고, 그 다음에 information perfect하고 finite 하니까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는 여기서 y, 여기서는 x, 여기서는 x. 알고 싶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 1은 x, y, z 중에 x를 선택하면 마이너스 1, y를 선택하면 마이너스 1, z를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z를 비토해야죠. 그래서 결국 y. 정치적인 자리일수록 능력도 그저 그렇고 도덕성도 그저 그런 인사가 발각되는 현상. 여기서 결국 Y가 선택하는 건 둘 다 아무튼 세컨 베스트네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선택되는 거는 이 게임이 어떤 되게 스페시픽한 것 같은데, 왜냐면은 둘 간의 컨플릭이, 두 계파 간의 컨플릭이 엄청 크거든요. 그쵸? 서로 좋아하는 후보자가 완전 달라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둘 간의 컨플릭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후보자를 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분게임 완전균형 구할 때 다시 한번 전략을 묘사해 주는 거. 그래서 Z, 플레이어 1은 Z 선택, 플레이어 2는 Y, X, X 선택.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